신방에 바둑판을 들여놓으시오.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신랑 도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신방 안 족두리를 벗고 수줍게 앉아있던 신부 옥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비 둘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현은 태연하게 자락을 여미며 다시 말했습니다. 바둑판이요. 어서 들여놓으시오. 시비 하나가 황급히 나가고 신방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호인에 이르게 되었는지부터 풀어야 합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집안 이씨 가문의 외아들 이도현, 그리고 충청도 홍주고을 현감의 외동딸 박옥란, 두 사람의 혼인은 당사자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은 22살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에서 3대째 내려오는 외아들로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한 번에 외웠고 시를 지으면 어른들이 탄복했습니다. 15세 소과를 통과하고 19에 진사시험을 장원으로 마쳤으니 이씨 가문의 자랑이자 안동 고을 전체의 자랑이었지요. 그러나 도현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10살 때 할아버지에게 처음 배워 12살에 이미 고을 어른들을 이기기 시작했고 15이 되었을 때는 고을 전체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는 경상도 일대에서 이도현을 모르는 바둑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반상이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했고 잠을 자다가도 묘수를 생각하다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그 점을 늘 걱정했습니다. 바둑이 밥을 먹여 주느냐, 바둑이 과거를 대신해 주느냐. 최 씨는 아들이 바둑판 앞에 앉을 때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도 바둑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공부도 바둑도 둘 다 잘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혼인이었습니다. 20이 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가세와 도현의 명성이라면 어디서든 혼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번번이 깨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도현이 혼인을 거부했습니다. 정확히는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혼처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이 문제였지요. 바둑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도현은 단호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훌륭한 집안의 아가씨라도 바둑을 모르면 혼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그 조건을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서너 번 혼사가 깨지자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현아, 규중처녀가 바둑을 어찌 알겠느냐. 그 조건을 거두어라.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바둑을 모르는 사람과는 평생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바둑 이야기 말고 다른 말도 하면 되지 않느냐. 도현이 말했습니다. 바둑 이야기가 곧 세상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그날 이후 혼처를 구할 때 슬그머니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둑을 둘 줄 아는 아가씨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중매쟁이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중처녀가 바둑을 배웠다는 것은 집안 어른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바둑을 두면 가사를 등한히 한다는 소문이 돌 수 있었고 그것은 혼처를 구하는 데 오히려 흠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주에서 소문 하나가 흘러들었습니다. 홍주 현감 박 씨의 외동딸이 바둑을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을 아전들을 거뜬히 이기는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중매쟁이를 홍주로 보내 탐문하게 했습니다. 중매쟁이가 돌아와 전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현감의 딸 옥나는 17살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서재를 드나들며 바둑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박현감이 바둑을 좋아했는데 딸이 옆에서 구경하다 혼자 배워버렸다는 것이었지요. 외모는 단정하고 성품은 차분하며 글도 읽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혼담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옥란에게도 이 혼인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달갑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은 충청도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제1의 바둑 고수, 조선 최고의 바둑꾼 중 하나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혼인하면 첫날 밤에 바둑을 두자고 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박현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문이냐? 설마 그러겠느냐? 옥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옥나는 그날부터 매일 밤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혼자 두고 기보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리 바둑에 열심이냐? 옥난이 대답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감은 그 대답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옥난은 단장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2분이가 연지를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씨, 설마 정말로 바둑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그냥 소문이겠지요. 옥난이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들어오면 이기면 된다. 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옥난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씨 가문의 외아들 혼례였으니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도현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옥난이 초래청에 들어서던 순간 도현이 처음으로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옥난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옥난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촛불이 켜지고 시비들이 물러났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방의 바둑판을 들여놓으시오. 옥난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비가 나가고 잠시 뒤 바둑판이 들어왔습니다. 도현이 바둑판 앞에 앉으며 옥난에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옥난이 천천히 일어나 바둑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현이 흙돌통을 옥난 앞에 밀었습니다. 흙을 드리겠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처음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력을 가늠하려는 것입니까? 도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둘, 다요. 옥난이 흙돌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촛불만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돌 놓는 소리만 이따금 울렸지요. 도현이 옥란의 첫 수를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가 이어지자 도현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옥란의 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10수가 지나자 도현이 처음으로 반상 전체를 살폈습니다. 20수가 지났을 때 도현이 돌을 짚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30수째 도현의 이마에 새로 주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옥란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모두 잦아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촛불이 2번 꺼질 뻔하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반상 위에서 두 사람의 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도현이 마지막 돌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집을 세요. 보시오. 옥란이 천천히 집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 차이입니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겼소? 옥란이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반집 차이로. 도현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소? 옥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두오. 그 한 마디가 그날 밤 도현이 옥란에게 건넨 가장 긴 칭찬이었습니다. 옥란은 그 말의 무게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충족 그날 이후 이씨 가문 안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바둑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2분이가 입단속을 했지만 바둑판을 들여놓으러 갔던 다른 시비 하나가 이미 부엌에 이야기를 흘린 뒤였습니다. 며칠 만에 그 소문은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그 소문을 듣고 며느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옥란이 무릎을 꿇고 앉자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바둑을 두었느냐? 옥란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였습니다. 최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기기는 했느냐? 옥란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졌습니다. 반집 차이로. 최 씨가 또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면 잘 두었구나. 그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도현과 옥란의 신혼 생활은 바깥에서 보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고 도현은 사랑채에서 공부를 하거나 바둑을 두고 옥란은 안채에서 살림을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현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매일 밤 바둑이었습니다. 간혹 두 판을 두는 날도 있었습니다. 12분이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둑판 앞에서 나누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술을 두고 가끔 짧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수는 왜 두었소? 저 돌이 살 것 같습니까?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가 보기에 두 사람의 눈빛은 바둑판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옥란은 조금씩 도현을 알아갔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둑판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돌을 놓는 손이 빨라지는 것을 보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뜻이었고, 반상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둑 두는 남자로만 보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옥나는 도현의 수습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몰리면 중앙을 두는 버릇, 유리할 때 더 조심스러워지는 성격, 상대를 압박하기보다 흐름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의 바둑은 깊었습니다. 옥난이 좋은 수를 두었다 싶으면 10수 뒤에 그 수가 함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옥난이 포위망을 좁혀가면 도현은 이미 다른 곳에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옥난이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2집 차이 완승이었습니다. 도현이 반상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다시 두시오. 옥난이 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어떻겠습니까?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긴 날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현이 잠시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바둑이요. 그러나 그날 밤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이 밥상을 받으며 불쑥 말했습니다. 어제 그 32번째 수, 어떻게 생각한 것이오? 옥난이 밥을 푸다 멈추었습니다. 그쪽 집을 살리는 척하면서 이쪽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10수. 전부터 준비한 것이오?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오. 그 이후로 밥상머리에서 바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그 수, 그 장면, 그 선택. 옥난이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답하다가 점점 자기 생각을 펼쳤습니다. 도현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박하거나 했습니다. 12분이는 밥상을 들고 들어가다 2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분들이 드디어 대화를 하신다. 분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바둑이라는 게 용하기도 하지. 말 한마디 섞기 어렵던 2사람을 이어준 것이 결국 바둑판이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습니다. 도현과 옥난의 바둑은 이제 단순한 저녁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것이 생기면 옥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학문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들, 양반과 상민의 갈등, 탐관오리, 이야기. 옥난은 아버지 박현감의 딸답게 세상 이치에 밝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도현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부인은 현감 대감보다 관직이 더 어울리겠소. 옥난이 웃었습니다. 여자가 관직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도현이 말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신분도 남녀도 없지요. 옥난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심코 한 말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옥난의 가슴 어딘가에 그 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름에 외부 손님이 이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온
양반 10만 길이었습니다. 나이 40을 바라보는 사내로 전국을 돌며 바둑, 고수들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도현의 이름을 듣고 일부러 안동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10만 길은 도현과 사흘을 묵으며 바둑을 두었습니다. 첫날 한 판, 이튿날 두 판, 사흘째 세 판. 결과는 도현이 모두 이겼습니다. 10만 길이 떠나는 날, 아침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당신보다 잘 두는 사람이 없겠소. 도현이 말했습니다. 있소. 10만 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요? 도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소. 10만 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간 뒤 옥난이 사랑채로 도현을 찾아왔습니다. 이씨 가문에 온 뒤 처음으로 사랑채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손님에게 하신 말씀 저를 가리킨 것입니까?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옥난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기겠지요. 옥난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칭찬입니까? 도현이 말했습니다. 사실이요. 가을이 왔습니다. 도현이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짐을 꾸리는 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날 밤, 옥난은 처음으로 집착하듯 두었습니다.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도현도 그것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천천히 두었습니다. 마지막 돌을 내려놓고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겼소. 옥난이 돌들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졌소? 옥난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고 싶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도현이 오랫동안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튿날 도현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옥난은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도현이 말을 타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잘 있으시오. 옥난이 말했습니다.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도현이 한 번 더 돌아보다 말을 몰았습니다. 옥난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씨 들어가셔요. 바람이 쌉니다.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난은 혼자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흑돌과 백돌을 번갈아 놓으며 혼자 두었습니다. 도현의 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수를 생각하면서 바둑판이 두 사람을 이어준 것처럼 지금 이 바둑판이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을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한양으로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한 달에 한 번 편지로 왔습니다. 도현의 편지는 짧았습니다. 별일 없이 잘 있다. 공부는 순조롭다. 몸 건강히 있으시오. 그 세 문장이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옥난은 그 짧은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옥난의 편지는 도현보다 길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 건강, 이야기, 고을 소식, 그리고 가끔 바둑 이야기를 섞었습니다. 어제 혼자 두다가 묘한 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들이었지요. 도현의 답장에는 그 바둑 이야기에 대한 답이 꼭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는 좋으나 두 가지. 위험이 있다. 혹은 그 발상은 훌륭하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오. 옥나는 그 답을 읽고 다시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의 바둑 실력이 쌓였고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 가문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쉰이 넘어 보이는 사내로 이름은 황봉득이라 했습니다. 안동 고을 부호 황씨. 집안의 먼 친척으로 바둑을 두러 왔다고 했습니다. 도현 공의 바둑이 유명하여 먼 길을 왔는데 도현이 한양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바둑을 괜찮으시다면 며느리와 두시겠소. 황봉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규중부녀와 바둑을 두라고요?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두어보시면 압니다. 황봉득은 반신반의하며 앉았습니다. 옥난이 나왔습니다. 황봉득이 옥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볍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을 놓기 시작하자 황봉득은 처음엔 여유롭게 두었습니다. 그러다 15 수가 지나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30수째에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50수째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반상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시간 반 만에 판이 났습니다. 옥난이 5집 차이로 이겼습니다. 황봉득이 한동안 반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현공의 부인이시오?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봉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공이 이 집에서 바둑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니오? 최 씨가 웃었습니다. 그건 도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황봉득이 돌아간 뒤 소문이 다시 고을에 퍼졌습니다. 이번엔 첫날 밤 바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씨 가문 며느리가 바둑을 귀신같이 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안동 제일이라는 황봉득을 이겼다는 말이 덧붙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이씨 가문 대문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바둑을 두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최 씨는 그 요청들을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 소문이 한양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도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황봉득과 두었다는 말을 들었소. 결과는 어떠하였소? 옥난이 답장을 썼습니다. 이겼습니다. 5집 차이로. 도현의 다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바둑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소. 그러나 도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마쳤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한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옥나는 살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밤이면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두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즈음 이씨 가문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첨지가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눕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간병에 매달렸고 집안일의 많은 부분이 옥난에게 넘어왔습니다. 옥난은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살림을 꾸리면서도 시아버지 약을 다리면서도 밤이면 어김없이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도현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 같았습니다. 여름끈 무렵 한양에서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도현이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소. 한동안 한양에 더 있다가 돌아가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씨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아버지, 첨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옥나는 편지를 받아 읽은 뒤 답장을 썼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세 문장 뒤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어젯밤 혼자 두다가 묘한 배치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함께 검토하고 싶습니다. 옥난이 그 편지를 봉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한 줄이 도현을 조금 더 빨리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도현이 돌아온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낙방의 흔적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고 눈빛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신방으로 왔습니다. 방 안에 바둑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옥난이 말하지 않아도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바둑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편지에 묘한 배치를 찾았다고 했소. 옥난이 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치를 재현했습니다. 도현이 반상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걸 혼자 생각한 거요?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한동안 반상을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이 수는 전에 내가 본 적이 없소. 옥난이 물었습니다. 좋은 수입니까? 도현이 말했습니다. 함께 검토해 봅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배치를 밤새 검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우에는 온갖 변화를 놓아보고 거두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야 결론이 났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배치는 특정 상황에서만 통하는 수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오면 이길 수 있소. 옥난이 물었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내면 됩니까? 도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만들어낼 수 있겠소. 방 안에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겨울, 도현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옥난도 함께 기보를 공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전해져 내려오는 기보들, 중국에서 건너온 기보들을 함께 읽자는 것이었지요. 옥난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공부를 해도 됩니까? 도현이 말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안 될 것이 없소. 그 겨울 내내 두 사람은 매일 밤 기보를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도현이 설명하고 옥난이 질문했습니다. 옥난이 발견한 것을 도현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최 씨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신방을 보며 이웃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바둑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소. 이웃 마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둑이 매파보다 낫겠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도현이 과거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차분했습니다. 낙방의 쓴맛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돌아와서 옥난과 보낸 겨울이 무언가를 채워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도현이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말고 옥난에게 말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막힌 곳을 돌아가는 법을 배우오.
공부도 그런 것 같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그 말씀 아버지께 들으셨습니까?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배웠소. 옥난이 웃었습니다. 이씨 가문에 온 뒤 처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씨 가문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 이첨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오랜 병이었으니 예상된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자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도현이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었습니다. 최 씨가 한동안 자리에 눕다시피 했습니다. 옥난이 안팎을 모두 맡아 돌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문상객을 맡고 시어머니 약을 다리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도현이 상청에서 돌아와 신방 앞을 지나다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옥난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말없이 바둑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 이씨 가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첨지가 남긴 빚이었습니다. 오랜 병치레에 쓴 약값, 문상객 접대, 비용, 묘지 자리 비용, 그 모두가 쌓이자 이씨 가문의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논 두 마지기를 팔아야겠다. 도현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씨 가문 빚을 노리고 나타난 자가 있었습니다. 고을 부호 황봉득이었습니다. 바로 옥난에게 바둑으로 진 그 자였지요. 황봉득이 이씨 가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논 두 마지기를 제가 사겠소. 다만 조건이 있소. 도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오? 황봉득이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와 바둑 한 판을 두고 싶소. 이기면 논값의 배를 드리겠소. 지면 그냥 논값만 내겠소. 도현이 황봉득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과 바둑 내기를 하자는 것이오? 황봉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소. 이번엔 다르오. 도현이 대답하기 전에 옥난이 나섰습니다. 두겠습니다. 도현이 옥난을 돌아보았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한 판이면 됩니다. 황봉득이 씩 웃었습니다. 최 씨가 도현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혼자 두게 해도 되겠느냐?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최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겠느냐? 도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황봉득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수부터 신중하게 두었습니다. 지난 패배를 복귀하고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난도 알았습니다. 상대가 준비해온 바둑은 흐름을 타기보다 버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스무수가 지나도록 판세가 팽팽했습니다. 황봉득의 수가 묵직했습니다. 옥난이 조금씩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최 씨가 도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40수째 옥난이 예상 밖의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지난 겨울 도현과 밤새 검토했던 그 배치. 황봉득이 반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으면서도 본 적 없는 배치였습니다. 황봉득이 잠시 생각하다 응수했습니다. 옥난이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황봉득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도현이 그 수를 보고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옥난이 그 배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당신이라면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소라고 했던 그 말. 옥난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50. 수제가 되자 황봉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판세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돌들이 조금씩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황봉득이 손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돌파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옥난의 수가 한 발 앞섰습니다. 도현과 수백 번 나눈 대화들, 기부 속의 수들, 혼자 밤새 두었던 수들이 옥난의 손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옥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황봉득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최 씨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60수째 황봉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짐을 지고 마당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반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를 두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황봉득이 마지막 돌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첫소, 두 집 차이였습니다. 황봉득이 논값이 배를 내놓았습니다. 최 씨가 두 손으로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황봉득이 옥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고을에서 당신과 두어 이길 자가 없겠소. 옥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황봉득이 말했습니다. 도현공은 어찌 되었소? 옥난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잘 두십니다. 황봉득이 돌아간 뒤 고을에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번엔 훨씬 빠르게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이씨 가문 며느리가 황봉득을 또 이겼다는 것, 그것도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나서서 이겼다는 것. 소문은 안동을 넘어 경상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양에까지 그 이야기가 흘러들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이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자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차림새와 태도로 보아 보통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현을 찾았습니다. 도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 며느리를 뵐 수 있겠습니까? 옥난이 나왔습니다. 낯선 방문객이 옥난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바두 이야기를 한양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난이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위험이 있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누구신지를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내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 주십시오. 옥난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둑판 앞에서는 그냥 대국 상대로 뵙겠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둑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최 씨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분이가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 소리만 이따금 울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방문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옥난에게 건넸습니다. 비단으로 싼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 집에 올 때 가져온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일행이 말을 타고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며 최 씨가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둑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바둑돌이 아니었습니다. 흑돌은 오석으로, 백돌은 조개 껍데기를 갈아 만든 것으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최 씨가 한 알을 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옥난도 그 돌을 손 안에 쥐어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그 방문객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뒤로 도현이 한양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방문객 혹시 임금 주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옥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 바둑돌은 궁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 돌아온 것은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이번엔 과거 합격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축하를 왔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신방으로 왔을 때 옥난이 바둑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축하 바둑이요? 옥난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도현이 웃었습니다. 두어 보시오. 그날 밤 옥난이 이겼습니다. 처음으로 도현에게 세지 차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도현이 반상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양 가 있는 동안 많이 두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배워야겠소. 옥난이 웃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듬해 봄 도현이 관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고을에 작은 벼슬이었지만 첫발이었습니다. 도현이 떠나는 날 아침짐을 꾸리다 말고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옥난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 판을 두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바둑이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판이 끝났을 때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바둑판 나와 함께 가면 어떻겠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판 위에 돌을 올려놓지 마시오. 옥난이 물었습니다.
왜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함께 두고 싶소. 도현이 떠난 뒤 바둑판은 신방 한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옥나는 그 판에 돌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바둑판을 하나 더 들여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현이 없는 동안에도 바둑은 계속되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 최 씨가 어느 날 옥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둑이 좋으냐? 옥난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바둑이 싫었다. 도현이 저 판 앞에서 밥도 안 먹고 앉아 있으면 속이 상했지. 그런데 이젠 모르겠다. 옥난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최 씨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 판이 도현이를 너한테 데려다 준 것 같아서 이제는 고맙다. 도현이 돌아온 것은 이듬해 여름이었습니다. 잠깐의 귀가였습니다.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둑판을 보았습니다. 돌이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웃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했던 말은 지킵니다. 도현이 바둑판 앞에 앉으며 돌통을 열었습니다. 궁에서 온 오석 돌이 빛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두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함께 반상 위에 돌을 놓았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둡시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그러지요. 촛불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관직을 옮겨가며 점점 높아졌습니다. 옥난은 이씨 가문의 살림을 지키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자식이 둘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바둑판 옆에서 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를 집어 바둑판에 올려놓으며 옥난이 웃으며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돌 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현이 돌아오는 날이면 바둑판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둑을 두면 왜 말을 안 해요? 도현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둑판이 말을 대신하거든.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옥난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 최 씨가 세상을 뜬 날 밤 도현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옥난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현이 천천히 돌을 하나 집어 반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옥난이 바라보다가 돌을 하나 집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두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바둑이었습니다. 도현이 나이 들어 관직에서 물러난 뒤 두 사람은 함께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마당을 거닐고 저녁이 되면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옥난이 자주 이겼습니다. 도현이 지고 나서 말했습니다. 첫날 밤의 반집 차이로 이겼더니 이제는 이렇게 됐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일부러 지신 것 아닙니까? 도현이 웃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요. 옥난이 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때 바둑판을 들여놓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도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그러나 바둑판이 없었으면 당신을 알아보는데 훨씬 오래 걸렸을 것이요. 옥난이 웃었습니다. 그럼 잘된 것이네요. 그 이야기가 고을에 전해질 때는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바둑을 두었더니 신부가 신랑을 이겼다. 신부 덕에 집안을 살렸다. 임금이 보낸 사람과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들이 뒤섞였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과장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바둑판 앞에 앉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규중처녀가 바둑을 배웠더니 좋은 혼처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두 사람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바둑판이 들어왔다고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왜 바둑판을 들여놓았느냐고. 도현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거짓이 없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바둑 한 판이면 알 수 있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했소?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집 차이로 내가 이겼소. 그러나 진짜로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소.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옥난이 말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겼소? 옥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둑판이 이겼지요.